안녕하세요. 좋아하는 북클럽입니다.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친구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등. 지금 현대인들은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이론을 하나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말틴 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상담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울 때 이 말틴 부버의 이 이론을 알고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지경? 새로운 지경이 열렸다고 할까요? 많은 것이 해석되고 많은 관계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분석 전문의 성유민 님이 지으신 책에 이 마틴 부버가 말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부버가 말하는 관계. 관계 철학자라 불리는 마틴 부버는 내가 타자를 택하거나 내가 타자에게 택하여짐이 만남이라고 정의했다. 택함과 택하여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만남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상대를 택한 것만 본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생각에 불과하다. 자신 역시 상대에게 택하여진 존재다. 이런 택하여짐을 이해해야만 왜 상대가 나에게 집착하고 왜 나를 이용하려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별, 이혼, 절교와 같은 절연은 택함과 택하여짐 간의 끊어짐이다. 말틴 부버의 핵심 이론은 나와 너와의 관계와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관계를 분류하는 데 있다. 눈치챘겠지만 전자는 너, 곧 인격과 대상인 반면 후자는 그것, 사물이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의 이중성이다. 무슨 말일까? 부버는 어떤 대상과 만나느냐에 따라 나가 달라진다고 본다. 나와 너와의 나는 인격적인 반면 나와 그것에서의 나는 사물을 이용하려는 주체이다. 똑같은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자와 이용하려는 자라는 정반대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나를 이용했어. 현대인의 상처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한다. 나는 인격자로서의 나로 내 앞에 섰는데 넌 사물을 이용하려는 자로 내 앞에 섰으니 이 다름이 분노와 상실을 낳는 것이다. 이용당했어. 이 말 안에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타인이 수시로 자신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들어있다. 어쩌면 나 또한 너를 이용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어느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보통은 자신이 그것이 되는 것에 대한 불쾌함만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 누구도 나와 그것에서의 나의 자신이 놓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모든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한다.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타인을 이용한다. 실상 지금껏 그래왔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런 나의 속성을 수면 위로 떠올리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이용했을 때 그 즉시 상대를 단죄하지 않고 제대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사는 건지도 몰라.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부담스러울지 모를 이야기를 본문에 앞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개념, 이를테면 이용, 착취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를 왜곡할까 그 점이 우려되어서이다. 사람에게 이용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순간 나쁜 이름표가 붙어버린 느낌이다. 이용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이 명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만이라도 열고 첫 장을 펼쳐주길 바란다. 둘째, 나는 늘 당해왔어. 나는 피해자야. 라는 피해의식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관계에 영원히 다가갈 수가 없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상처 입은 경험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내가 늘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나 또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왔고 그를 이용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점, 그 일말의 여지를 열어놓고 관계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관계에서 이용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정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을 수준의 이용인지 내 자존감에 타격을 입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 후속 조치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끝점에 서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의 존재, 일명 악성 자기애를 가진 사람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는 최대한 실제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종종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은 것들도 있다. 독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대의 무례함이 이 정도라면 그때는 고민 없이 자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주의할 것은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장에 걸쳐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 부디 그 질문을 가슴에 담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이렇게 프롤로그에 있는 부분 중에 마틴 부버가 말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의 뒷면에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인생은 좋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것보다 보내야 할 사람을 제때 보내지 못할 때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다. 자, 그럼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에 쓰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일까? 그것일까? 관계의 성격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는 원하는 것을 얻은 뒤 연락을 끊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는 착취, 피착취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다. 달리 표현하면 나와 너의 관계란 교감을 이루고 상호성이 전제된 사이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자기 욕구만 채우면 되는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다음 수아 씨의 경우는 어떨까? 수아 씨는 독서 클럽의 운영자 중 한 사람이다.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는 모임인데 5년 정도 지나니 꽤 입소문이나 멤버 수가 늘었다. 그러자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 멤버들이 지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독서 모임이 사교성 모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다. 고심 끝에 수아 씨와 운영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신인 멤버를 영입하는 것으로 가입 규정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때 수아 씨와 일면식만 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도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이다. 수아 씨는 규정을 언급하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선배는 2달가량 수아 씨에게 정성을 쏟아부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수아 씨가 원하는 곳에 데려가 기분을 풀어주는 등 서로 기호가 잘 맞는 듯했다. 특히 독서 모임에 대한 선배의 진심이 수아 씨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운영자들과 논의해 선배의 가입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을 해오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카톡을 보내도 한참 뒤에 답이 오고 수아 씨가 한번 보자고 해도 바쁘다며 만남을 피했다. 뭔가 이상하다 싶던 차에 수아 씨는 독서 모임의 한 멤버에게서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선배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뒤 꽤 괜찮다고 알려진 이너서클에 들어가고자 고군분투했고 결국 본인 뜻을 잃었다는 것이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수아 씨가 운영자이긴 하지만 회원들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따로 그룹을 만드는 것까지는 알 수 없던 터였다. 알고 보니 선배는 독서 클럽에 가입한 후 회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인 이너서클의 존재를 알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자 그들과 따로 커뮤니티를 가지면서 수아 씨와는 무자르듯 연락을 끊은 것이었다. 철저히 자기 필요에 따라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었다. 관계의 성격을 알아차리는 연습. 마음 맞는 언니가 생겨서 좋았는데 저만 그랬나 봐요. 더 괜찮은 대상이 나타나니 전 바로 버려지네요. 수아 씨는 선배의 달라진 태도에 망연자실해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명확했다. 수아 씨에게 있어 선배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였으나 선배에게는 나와 그것의 관계였던 것. 나는 선배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세상에는 순수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아 씨에게도 그 선배처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 얘기하면 보통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묘하게 닮은 이 둘을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확실히 이해관계로 보이면 내 감정이 소모되지 않으니 뒤끝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아 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눈속임을 쓰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나와 너의 관계였다가 나중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면 억울하지는 않지. 자기는 진정한 관계라 믿고 열과 성을 다했는데 너는 아니었구나가 되면 상대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피할 길이 없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길 권한다. 인간관계를 둘러보았을 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자신을 고민에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소가리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그려보자. 그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는지, 즉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런 것도 연습하면 된다.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자꾸 연습해 나가면 통찰력이 생기는데 이는 자신을 지켜내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만약 자신은 교감과 상호성을 기대했는데 상대는 자기 필요만 원한다면 그때는 점검의 시간을 가지자.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나 역시 상대가 필요한가? 이렇게 자문해 보는 시간 말이다. 현대인이라면 나와 너의 관계 못지않게 나와 그것의 관계도 중요하다. 모든 이들과 진심을 나누거나 순수한 관계로만 남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선배가 그것으로 그녀를 대했듯 수아 씨 역시 선배를 그것으로 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호 호혜적 관계로 남기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면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일이다.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다. 인생은 좋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것보다 보내야 할 사람을 제때 보내지 못할 때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다.